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6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현직 의원들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의원직 상실은 면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벌어진 뒤 6년 7개월 만에 첫 사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당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원과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의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 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데 혐의별로 형이 따로 선고되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사례라고 질타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고 이후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 국민의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고 뒤 법원을 나서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의 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 만큼 검찰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이렇게 원내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회 독재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고 검찰이 이번에도 대장동처럼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봉에 섰던 나경원 의원, 선고 직후 국회로 돌아와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애당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면서도 다수당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소수야당의 불가피한 정치적 저항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죄 결정은 아쉽지만 판결문의 의회 합의의 중요성이 서술됨으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기소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그동안 가속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역 6명이 포함된 재판이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령이 선고됐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판결로 일단 부담을 덜었습니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선을 넓혀 반격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온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정치적 기소였다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보겠다 날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벌금형으로 일정 부분 짐을 던 점도 야당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여투쟁 명분과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특검 수사에 맞서 다시 공세 고삐를 바짝 쥘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내심 당황하면서도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연내 사법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피고인 전원 유죄. 하지만 국민의힘 6명 의원직은 모두 유지한다는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만큼 최소 한두 명은 벌금 500만 원 이상, 즉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걸로 내심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1시간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 법원의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보라며 낮은 형량보다는 유죄 선고 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식 논평도 기류는 비슷했는데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걸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물론 강경파들은 부글부글,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조희대 사법부가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실상의 면죄부라거나 의원직 구걸, 국회 후진화법 등의 표현을 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법개혁 동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도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에 늑장 선고라며 사법부를 질타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강경파가 포진한 법사위는 이미 선두에서 법 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뒤 수임 제한법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인데 지도부조차 이들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뇌관으로 남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도 올해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이곳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가스를 마셔 쓰러진 건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6명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데 추정은 되는데 정확히 무슨 가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스가 노출된 게 아니고 관안에 들어있던 그 슬러지 제거 작업 중에 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가운데 50대 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소방대원 1명 등 모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나머지 노동자 3명도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설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1명이 숨졌습니다. 또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의 경남 김해와 경기 광명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올해 포스코 그룹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6명입니다. 포스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망 사고가 계속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해경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의 1등 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경은 이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여객선 뱃머리가 무인도를 들이받은 채 섬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승객과 선원 260여 명과 차량 110여 대를 태운 채 좌초한 퀸 제누비아 2호입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가던 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으로 해당 항로를 하루 2차례 오갑니다. 사고 지점은 평소 경로에서 180m가량 벗어난 곳. 현재로서는 전장 또는 항해사의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해 관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경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봤다는 1등 항해사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선박 조종은 1등 항해사가 맡았는데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의 조종을 맡긴 채 휴대전화를 봤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1등 항해사가 선박 결함을 주장했다가 돌연 포톨뉴스를 봤다고 진술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이 이랑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거를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은 배가 나아갈 방향을 바꾸는 변침을 언제 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좁은 해역에서 변침이 늦어지면 배가 항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CCTV 등을 토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항해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중과실치상 혐의로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선장을 입건했습니다. 해경이 1등 항해사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진술과 항해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사고 원인 조사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고 해역은 지난해에만 해양사고 46건이 발생했던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관제센터가 여객선의 항로 이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제주발 목포행 여객선이 좌초된 해역은 전남 진도와 장산도 사이에 있는 목포항 진입수로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곳곳에 분포된 협수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이 목포항 진입수로는 지난해만 46건, 최근 5년 사이엔 197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좌초된 경우는 6건으로 해양사고 가운데 비중은 낮은 편입니다. 매일 2차례 여객선이 이동하는 곳으로 운항이 잦은 해역에서 섬에 좌초된 사고는 이례적입니다. 섬이 많고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목포항 진입수로의 특성상 여객선이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수동으로 통과해야 하는 장소지만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위치가 지금 아주 협수로고 또 그 족도라는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꺾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또 사고 여객선이 목포 해역으로 들어온 것까진 VTS, 즉 해경 관제센터가 확인했지만 사고 해역을 담당하던 관제사가 여객선이 항로를 이탈한 부분까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 잘했다고는 미흡한 점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관제 측면에서 잘못이 있다 하면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위험 해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타를 수동으로 전환도 하지 않은 데다 관제센터 역시 항로 이탈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코스피가 엔비디아발 훈풍에 힘입어 4천선을 회복하고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6% 오른 4,030으로 출발해 4,060선 턱 밑까지 오른 뒤 상승폭이 줄면서 1.9% 오른 4,004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3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삼성전자는 4.3% 오른 10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1.6% 오른 57만 1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원으로 출발해 1,470원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 오늘로 한 달째가 됐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서울 강남권과 외곽 지역 간의 집값 양극화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5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도 호가는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주춤한 상태로 정체 현상으로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자들이 일단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으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고요. 받으려고 하는 시세가 있어서 낮추고 이렇게 급매로 매도한다든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노원구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오르는가 싶던 아파트 값도 11호 대책 이후 거래가 끊기면서 오히려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매물이 좀 싼 게 나와서 올려도 전화 한 통화가 없어요. 보통 제가 전화가 엄청 오는데 주말에 전화 한 통화도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주민은 강남과 격차만 벌리는 11호 대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건대 이어 집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주민분들은 더욱 연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강북과 강남이 격차가 부동산 관련해서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분들께 탄력적으로 아니면 현장에 맞게 지역에 맞게 정책을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제로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 넘게 급감했지만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난달 20일부터 강남 3구 등 인기지역 아파트 값은 되레 더 올랐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의 평균 매매 가격이 0.7% 오른 데 반해 기존의 규제 지역으로 묶였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2.6%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 내가 살 집만 거래를 해야 되니 아파트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똘똘한 한 채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최상급지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그런 현상이 규제가 이어지는 한 서울 내에서도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은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큐드입니다. 최근 쿠팡 고객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돼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쿠팡은 고객 4,50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최근 주문 5건 등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을 그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결제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은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노출 사고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교감 없는 돌출 행동이라며 쓴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진실을 덮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이른바 항명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이튿날 민주당 지도부는 사전 교감도 논의도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소통해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할 작업이었다며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이어 법사위가 또 돌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인데 민주당 핵심 인사들 역시 YTN에 본인들만 투사냐, 대통령 순방 중인데 시기와 방식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개적인 파열음이 불거졌지만 법사위원들은 당당했습니다. 치열한 상임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며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겁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후에도 검사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데 어떤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반면 국민의힘은 검사장 고발을 대장동 진실을 덮기 위한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사법체계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경위와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민주당이 범죄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노골적인 이틀막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의 검사장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집단 항명 중대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며 여기에 항소 포기 키맨인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건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이재명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외압 의혹으로 출발한 항소 포기 사태는 검사 징계와 여당 엇박자 논란까지 다양한 주제로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순방 기간 불거지는 돌발 상황에 대응책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법무부가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가운데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의견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좌천 등이 거론되는데 검찰 내부에선 공개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법무부 인사는 기강잡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을 억누르려는 의도란 겁니다. 당장 검사장 5명만 인사를 냈는데 관심은 후속 조치로 쏠립니다. 검찰 수뇌부에 항소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던 검사장 18명이 대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평검사로 보임한다든가 징계성 전보를 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검사장급 2명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자리를 비워둔 걸 두고도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직으로 여겨지는 곳이라 누구든 좌천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혹평이 쏟아지고 있지만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한 공개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장들도 상황을 관망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는 후속 인사와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며 적절한 사람이 있다면 인사를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도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 붙잡혔습니다. 특검은 조사를 통해 당시 신발도 없이 도망쳤던 이 씨가 한 달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모 씨의 서울 용산구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배 중이었던 이 씨는 신발도 신지 않고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이 씨를 바로 붙잡는 데 실패한 특검은 이후 이 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경찰과 함께 행방을 뒤쫓아왔습니다. 결국 한 달여 만에 이 씨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포착돼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 도중에 왜 도주하셨나요?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인지하셨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하셨나요? 이 씨는 1차 주가 조작 당시 주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씨와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아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지난 2013년 3월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같은 해 김 씨가 다른 주포 이정필 씨 때문에 1년 동안 10몇 억을 날렸다고 하소연하자 이 씨가 도이치는 이정필 때문에 올라갔던 건 사실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특검은 이 같은 메시지가 김 씨가 주가 조작을 미리 인지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거의 맨몸으로 도주한 이 씨에게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피 행각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차차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영근 특별검사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법정에서 증거인멸을 인정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며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간이 한정된 특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도주와 증거인멸 시도 등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용인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두 번째 중동 순방국으로 이집트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사이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한국과 이집트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19일 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식 환영식이 먼저 열렸습니다.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맞았는데요. 두 정상은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는데 그 뒤 한 달 만에 공식 석상에서 대면한 겁니다. 환영식에 이어선 정상 간 단독 회담과 주요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회담의 성과를 설명했는데요. 먼저 한국과 이집트가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 간 경제 사회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분야에서도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과 이집트 사이 문화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민기 기자. 그리고 이 평화와 관련한 공감대가 이루어졌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낮 이집트 국영 일간지인 알-아흐람에 게재된 이 대통령 기고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양국이 만들어갈 모든 미래의 기본적 토대는 평화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자지구 사태와 관련해 이집트는 중재국으로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도 이집트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가능한 분야부터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 또한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 모두 지역의 평화가 한국과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평화 협력의 폭이 더 넓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호김,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오랜만이십니다. 네. 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형량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서 현직 의원 6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픽을 한번 보시면은요, 나경원 의원 총 벌금이 2,400만 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 총 1,900만 원, 송원석 원내대표는 총 1,150만 원. 한번 뒷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요거는 이제 국회법 위반 혐의인데, 요게 나경원 의원만 보면은 벌금 400만 원. 그래서 앞과 뒤 두 가지 혐의 합해서 2,4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징역형도 면하고 의원직도 유지를 하게 됐지만은 벌금은 상당히 좀 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예. 이제 기소될 때 네. 두 가지 큰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형법을 위반한 혐의가 하나가 있고,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에서 충돌을 빚은 국회법 위반 부분이 있습니다. 각각 분리해서 구형이 이루어졌고 선고도 분리해서 나왔는데, 형법 위반은 이게 이제 실형이 나와야, 벌금형이 아니고 금고 예.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나 국회법 위반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면은 의원직이 상실되는 그런 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전체적으로 벌금형을 무겁게 내리되 예.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국회법 위반에 대한 선고는 정치적 고려를 일정하게 한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정치적 고려가 생각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그 선고를 받아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하다,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지금 같아요. 보는 바로 이거죠. 이제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이 이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기준인데, 그것보다 이제 다 밑으로. 그런데 이제 다소 좀 유감스러운 대목은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의 첫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무려 지금 6년 7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칫 저렇게 그 의원직 그 상실에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고가 나오면 이게 잘못된 전례로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쨌든 의안과를 점거하고 예. 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고 그리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못 나오도록 이렇게 사실상의 감금을 하고 그때 이제 최이배 의원. 예, 한 혐의 등인데 저런 행위를 해도 의원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면 그건 이제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은 더 단호한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판결이 전체적으로 무거운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상 미진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화면으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저때 이제 빠루가 또 네.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나경원 의원 이거 원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사용했었던 빠루였는데 나중에 나경원 의원이 그걸 이제 들고 있는 바람에 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빠루를 들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네. 한참 동안 들고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은 측면이 그랬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한 것에 대한 첫 번째 판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도덕적 해이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재판부는 범행 동기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다음에 물리력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지금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구형량은 상당히 강했는데 강했죠.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대체로 상대방 출입을 막아서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니까 예. 간접적인 형태의 물리력 행사였다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 소위 벌금을 나경원 의원의 경우 2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국회법 위반 벌금인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의원직 상실했다고 SNS에 올렸다가 또 급하게 내리는 의원이 있는 해프닝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아까 이제 박 의원께서 이제 해주셨습니다만은 재판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예. 나온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고 예. 또 사전에 범죄를 계획했거나 모의했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국회에서 어쨌든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일방적인 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이제 그런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점을 아마 선고할 때 형량에 참작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와 예. 이번이 이제 첫 사건이고 이게 두고두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 그 정치적 고려가 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1심입니다. 저는 검찰에서 항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일단 예.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량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검찰은 다 실형을 예. 구형을 했거든요. 예. 특히 이제 당시에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그렇죠. 다 이제 벌금형이 나왔어요.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도 2년을 구형했고요.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검찰의 기존에 이런 사안에 대한 선례로 봤을 때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항소 여부를 둘러싸고 또 여야 간의 입장이 대장동 사건 때하고는 미묘하게 달라지는 그런 기류들이 보입니다. 네. 일단 나경원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즉답을 그랬죠. 피했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이 항소 자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자제할 건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동안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 자제를 얘기하다가 예. 이 사건은 항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나와서 알겠습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우스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선거 이후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이러한 저항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무죄가 안 나온 건 아쉽지만 재판부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을 하는데 네. 제 생각으로는 재판부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리력 행사와 관련해서 있는 사실들을 재판부가 전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물리력 행사가 지나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징역이라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 정도로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법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규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이 자체를 어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의 뜻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 개헌 저지선은 지켜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백석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 더해서 예. 어쨌든 의원직 유지형이 나왔기 때문에 예. 당시에 국회에서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재판부도 일정하게 감안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인데 저는 좀 주관적 해석이라고 보고요. 네. 무죄가 나온 게 아니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도에 대해서만 재판부가 약간 네. 양형상에 참작을 한 거일 뿐이어서 약간의 아전인수식 저는 해석이 저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닙니다. 1심 판결이 그렇죠. 났고 근데 1심까지 오는 동안에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은 훨씬 더 빨라질 걸로 예상하고 빨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결은 지연도 됐지만 정의도 아닌 그런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항소를 이미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네. 대장동 1심과 관련해서는 그게 항소 포기를 할 사안이냐라는 여론도 강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율사들이 굉장히 황당해하고 또 항소의 주체인 검찰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 포기를 한 배우의 외압이 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매우 냉소적으로 그러면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포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누구에게 또는 시민에게 엄청난 액수의 손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강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의당까지 포함시키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와 관련한 그러한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합을 했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의 또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은 결국은 통합의 차원에서 항소 포기를 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는데요. 예. 이제 좀 있으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부 판결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망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약간 있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이제 쌍방폭행 혐의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10명. 네. 네. 근데 거기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없고 국회 선진화법 혐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직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어서 네. 이제 혐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피해자가 없는 사건,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 피해자 없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100만 원 미만의 형이 나오면 이게 항소를 할 실익이 없다 그래서 항소 포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건 여야 가리지 않고 검찰이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일단 최이배 의원 같이 당시 예. 감금당했던 피해자가 있고 국회 사무처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또 저럼으로써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국회 자체가 피해를 입은 거고 또 국민들한테도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가 너무 약하게 나왔고 또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지켜본 어떤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통상의 검찰의 사건 처리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걸 항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항소를 안 한다면 정말 이상한 그런 결론에 저는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분의 지금 전망도 이제 지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검찰이 항소를 하든 안 하든 정치적인 또 이제 또 휘말릴 가능성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또다시 지금 지도부와 법사위 의원들 사이에 엇박자 논란이 나왔습니다. 법사위원들이 이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 18명을 기습 고발했지만 지도부는 사전에 논의가 없었다라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사위의 그 고발건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하고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순방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기조를 갖고 있어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한 의정활동입니다. 상임위 활동입니다. 고발 조치를 할 때는 당 대표 이름으로 당에서 고발하는 게 있고요. 이 사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것입니다. 예, 일단 범여권 법사위원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위주로 해서 이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을 했죠, 어제. 그런데 이 당 지도부하고 법사위 사이에서 사전에 전혀 상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좀 전에 김현정 의원이 아마 원내대변인인 것 같아요. 확인을 해줬죠. 그 브리핑을 없었다고.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엇박자라기보다도 일종의 패싱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상임위 중에 기습적으로 의결했을 때도 사전에 그게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하고 상의가 안 된 이제 법사위의 다소 돌출적인 그런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제 상당한 유감을 표했고 이런저런 이제 잡음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이제 의도된 패싱 아니냐. 근데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법사위는 법사위대로 또 불만을 표합니다. 김용민 의원이 나중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방송 나가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각자 개개인의 전망들 때문에 너무 의식해서 그런지 소극적이다. 지금 검찰개혁이나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래서 지도부가 어쨌든 뭐가 우선인지 그걸 이제 심사숙고해야 된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이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의 향후에 이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둘러싸고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제 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사실은 이 이슈가 여론에서 그렇게 여당한테 유리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기고 톤다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일정하게는 대통령실도 또 원내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제 주무장관인 정성호 장관이 조직의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이제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사로 가름하고 싶은 이 말은 이제 뭐 징계라든지 뭐 인사상의 전보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법사위원들이 재점화한 셈이 됐고 다시 이제 쟁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출구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자막 보셨습니다만 그래픽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뒷감당 얘기를 했습니다. 뒷감당을 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순방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같이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집트에 가 계시나요? 대통령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해외 순방에서 뭔가 업적을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국내 정치적으로 그것도 국민의힘이 뭔가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민주당 내에서 이런 일들이 생김으로써 순방의 성과를 희석시키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번에는 18명을 고발하는데 이게 지금 원내대표단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 수석 대변인도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가 제3자가 보기에는 마치 무슨 외인구단처럼 자기네들끼리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이들 중에 상당수가 지방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경 지지층에 소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강경하고도 극단적인 목소리에 편승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 보면은 항소 포기가
적절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29%, 지난주 갤럽이요. 예. 그다음에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고 그다음에 중도층의 48%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장에 경선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법사위가 완전히 무슨 독립군 같이 어떻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순방 가기 직전에 당대표에게 그 순방의 성과를 좀 알려야 하니 좀 조용히 있으라는 취지로 뭐 언지를 줬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한 방 또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제 법사위에서 잡으면 만든다. 이제 그런 취지 같은데 지도부는. 그러니까 두 분 다 현역 의원이셨으니까 현역이셨을 때 상임위에서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이런 사안. 글쎄요, 여기 상임위에 이제 민주당이 아닌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 저렇게 민감한 이슈를 다룰 때는 당연히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원내 대표하고는 당 대표는 몰라도 이제 상의 없이 저런 결정을 한다는 건 좀 이례적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희대 그 대법원장 청문회도 그때도 대통령이 아마 그 해외 순방 중이셨을 거예요. 유엔에서 연설할 때로 그렇죠.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마 뒷감당 얘기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때 상당히 이제 유감 표명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마 당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제 이제 그 검찰 공석이 된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 인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당 내에서 이제 이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없다. 즉 18명의 이제 집단 항명을 한 이 법사위원들의 표현대로 그에 대해서 응징해야 된다. 뭐 이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민주당 내에 좀 기류가 다른 그런 그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부하고 법사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법무부하고도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어제 그 박철호 대검 반부패부장의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발령을 두고 항소 포기에 대한 보은 인사다 이렇게 이제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상적인 인사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예상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 인사 발령을 함으로써 민주당의 그 성격을 스스로 규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얘기하고 상당히 그 검찰의 어떤 그런 독립성, 그다음에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중립성, 이게 개혁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향하는 권력이 개혁이 어떤 것인지를, 검찰의 개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왜냐하면은 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박철우 부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사람을 이제 중앙지검장에 앉히고 결국은 민주당과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물론 검찰청이 내년 10월에 없어진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후에 뭐 공소청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검찰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이 됐는데 아무리 내년 10월에 검찰청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없는 지금 이런 그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어떤 그 목소리를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단 항명이라 그러는데 구심점이 없는, 집단 항명을 했다 그러는데 구심점이 없는 요런 상황을 나름대로 권력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핸들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마저 드는 그런 정국입니다. 일단 뭐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할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대행 체제로 예. 내년에 일단 이제 뭐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내년에 이제 검찰이 완전히 공소청으로 바뀔 때까지 예.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 출범 이후에 검찰 인사를 보면 이제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중용됐던 검사들을 그대로 중용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일종의 통합형 인사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항소포기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은 정권이 더 검찰에 대해서 그립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박철호 반부패 부장의 중앙지검장 인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그 이외에 뭐 고검장 등의 인사에 있어서도 윤석열 정부 때 좌천됐던 네. 그런 어떤 검사장들을 다시 이제 그 중요한 위치에 보임하는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물론 뭐 검찰 인사라는 게 이제 정권이 바뀌거나 새 정권이 들어서면 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다만 이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검찰 힘 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사를 통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과거처럼 검찰을 정권의 칼로 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한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번 이제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가 상당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어떤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서 검찰은 이제 간판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했을 때 그에 따르는 형사사법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세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1년간 지금 법 시행이 유예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디테일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가 결국에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나중에 가서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지 지금 뭐 이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감정적 반응을 하거나 격앙되거나 그에 따른 무슨 어떤 보복성 인사나 그런 거는 뭐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올바른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그다지 필수적이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논란이 됐던 게 있죠.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누구의 공이냐 그 공방이 벌어졌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정성호 장관이 뒤늦게 한동훈 전 장관 잘했다라는 평가를 오늘 아침 시간에 거의 비슷한 시간에 한두 시간 차이로 SNS에 올렸습니다. 정성호 장관, 론스타 소송 승소는 국가적인 경사인데 한동훈 전 장관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 김민석 총리는 한동훈 전 장관 만나면은 잘했다고 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긴 문장 가운데 이제 저 부분을 이제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방이 자꾸 되니까 당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론스타 승소와 관련해 갖고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면 될 걸 굳이 총리가 나서서 거기 보면 새 정부가 이루어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것의 최종 변론은 올 1월에 끝났다 하면은 이 정부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일이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그 4천억 원 있잖아요. 4천억 원과 관련해 갖고 이거는 그 소위 문제 제기를 하겠다, 항소하겠다라고 정책 결정을 한 장본인은 그 당시에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법무장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방을 키워봤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가려질 것 같지도 않으니까 아예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더 이상 한동훈 전 장관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희망사항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법무장관이나 총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무슨 말 하는 사람이 있냐면 공은 맞는데 뭐라 그러더라? 한동훈 장관의 또 태도를 또 문제 제기하면서 또 그걸 갖고 이제 그 시비를 건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정책 결정한 것도 중요하고 또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모 의원의 남편인 태평양 변호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법무법인 태평양에 그 9명의 변호사와 세무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외국계 또 로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수임받아서 그 실무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도 있지 않습니까? 다 박수 쳐주면 되는 일이에요. 물론 변호사들이야 수임료 받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전 장관이
정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발언 수위를 높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던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잘했다고 안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을 키워주는 꼴이 될까봐 뒤늦게라도 잘했다라고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나 정부는 계속성을 갖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헌법의 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누구의 공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정부나 우리 국익에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론스타가 청구했던 금액이 6조 원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천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 1심에서 말하자면 일부 승소를 한 거고 일부 패소를 했는데 그 금액이 4천억이었습니다. 일부 패소도 엄청난 거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완승을 한 거고요. 또 소송 비용 73억까지 론스타 쪽이 물도록 그렇게 이제 완벽한 결론이 나왔는데 2022년도에 1심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걸 추가적으로 다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건 다툴 만하고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밀어붙여가지고 당시에 민주당, 그때는 야당이었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거 만약에 패소하면은 뭐 그에 따른 비용은 당신 개인이 부담할 거냐, 뭐라는 공세까지 취했는데 그랬던 걸 감안하면 일단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들도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10% 정도. 근데 이제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론스타 사건의 수사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그 뒤에 이제 매각 명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론스타가 이걸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를 했던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알아요. 그런 어떤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 아니었나 싶고 그건 잘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 게 맞는데 좀 아쉬운 점은 어제 최초로 이 론스타로부터 승소 결과를 뭐 총리 법무부 장관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전임 정부에서 이런 어떤 판단을 내렸던 그런 공도 또 장관의 역할도 일정하게 인정해주는 브리핑을 했다면 뭐 밥숟가락 이런 논쟁으로 안 갔을 텐데 마치 이게 이 정권에서 거둔 대외 정책의 성과인 것처럼만 포장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발끈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오늘 뭐 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당시에 그런 판단이 쉽지 않는 판단이었는데 잘했고 공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거니까 이 논란은 여기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이슈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전 장관한테 좀 유리한 이슈들이었는지 대장동 항소 이제 포기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고 론스타 소송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도가 커져서 과연 이제 내년 한 6, 7개월 남은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요 자체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호재죠.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규정을 하기를 결국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함으로써 그 7,800억을 대장동 도둑들의 손에 쥐어줬고 나는 론스타 항소를 함으로써 4천억 원의 국익을 살렸다. 근데 그게 굉장히 명징하게 아마 그 국민들은 그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그 새 정부가 그 소위 성과를 가로채면서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한가로운 사람이 영웅서사를 하고 있다 운운하면서 또 한동훈 그 전 법무장관의 역할을 상당히 폄훼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그럴 정도로 지금 여유를 부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 정치도 있고 정말 흥묘백묘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고 그런 자산이라면은 활용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지금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런 일을 가지고 마치 또 좁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은 참 민망하죠. 그러니까요. 그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과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출전을 할까? 그리고 뭐 다들 뭐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떤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런 감정 상태라면 어떻게든 배제하려고 애를 쓸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운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 지난 그 이제 전당대회 이후로 존재감이 좀 흐려지고 있었고
당내에서 좀 고립돼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역할을 했던 그런 이슈들이 부상이 되면서 지금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아무 당직도 없거든요, 현재.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마땅치 않아 하는 이제 이런 그 태도가 역력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품이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아니 오히려 지금 대여 전선에서 저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은 당 지도부는 반겨야 되고 그 역할을 일정하게 장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당보다 더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자해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 이제 감정적 앙금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풀리기보다는 계속 그 벽을 쌓아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국면에서도 어떤 경로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재감은 지금 막 더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내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박완석 전재계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중동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조금 전 양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현장 모습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RCC 대통령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집트 국민 여러분, 이렇게 방문을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집트를 공식 방문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의 방문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신 RCC 대통령님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 이집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이집트 양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그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RCC 대통령님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평화, 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 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최근 한반도 및 중동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RCC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집트가 가자 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양국 간 경제, 사회 분야 협력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발전의 경험과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양국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대통령과 했던 정상회담 이후의 브리핑 짧게 들어보셨습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여 만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배가 입항하면서 사고 충격에 몸만 빠져나온 승객들은 여객선에 두고 온 물품들을 챙기며 놀란 가슴을 쓸어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무인도에 좌초된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입니다. 선수 밑바닥에 볼록한 구조물이 마구 구겨졌습니다. 두꺼운 강판이 말려 들어간 자리엔 수풀과 나무가 박혀 있습니다. 오다가 밤에 8시쯤에 섬하고 부딪혔다 그래가지고 쾅 소리 나서 나와서 구조하고. 여객선은 사고 발생 9시간 30분 만에 부두에 입항했습니다. 해양경찰은 밤사이 사고 여객선의 줄을 묶고 다시 바다에 띄우는 이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머문 승객들은 다시 부두를 찾아 배에 남겨둔 차와 화물을 챙겨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많이 쑤시고 아프네요. 기사분들은 다 놀라서 저녁에는 모르고 있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몰린 탓에 일부 승객들은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보상이라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차 앞에 내려주고 아무 코멘트가 없으니까 이거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객선 선사 측은 사고 조사와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운항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좌초되는 사고와 관련해서 해경이 사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동으로 조종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 항법 장치를 켠 채 운항을 하다 돌섬에 좌초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경은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벤침을 하려면 이게 좁은 수료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됩니다. 수동으로 전환을 하고 벤침을 해야 되고 통상 속력은 벤침을 하더라도 2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과연 뭐를 하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자동 조타를 놓고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지, 그건 휴대폰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항사와 인도네시아 조타수를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이 구간에는 협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의 제선 의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장에 관해서는 조사 후에 신병 여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부가 수기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충돌이 자유한국당 일방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의 미성숙한 의정 문화 영향도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이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재판부는 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의원직 상실 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기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 활동과 공무집행을 방해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충돌의 책임이 당시 자유한국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정 문화에도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스스로 만든 국회 선진화법 취지를 무시했다는 엄중한 질책인데 피고인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보안 저항, 한 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습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재판부가 국회 폭력 사태는 불법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 과정 전반이 위법 부당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점검 결과는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에도 전달됐는데 당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야권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는데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는 공수처 수사로 번졌습니다. 표적 감사 사건에 대해서도 또 노력을 집중해가지고 지금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하지만 수사 결과에 앞서 감사원이 스스로 당시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자체 결론을 내놨습니다. 지난 9월 전임 정부의 표적 감사 논란을 점검하겠다며 꾸린 감사원 쇄신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TF는 당시 유병호 위원이 지시한 권익위 감사가 착수 단계부터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통상적인 자료 수집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감사 결정부터 내린 뒤 대상을 찾아가는 식으로 일정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쇄신 TF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산 조작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감사에 이의를 제기했던 조은석 주심위원회 감사보고서 열람을 막기 위해 결제 체계를 조작하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비난하는 문구를 임의로 추가했다는 겁니다. 통상 감사원에서는 무혐의 불문 결정을 하면 감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TF는 이 밖에도 여러 문제점을 확인해 수사자료 협조를 요청한 공수처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인 유병호 의원은 TF 구성 자체가 위법하다며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F 구성 근거 절차 활동 내용 전부 위법입니다. 최근에는 TF 구성을 주도한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내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YTN 9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 10년으로 규정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지난달 27일 3차 소환 조사를 마친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부 범죄 사실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됐거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는 법 조항을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법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용할 법 조항을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찰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최근 검찰 수사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계는 연말 인사를 앞당기면서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곧 발표될 삼성전자 인사는 이재용 회장이 사법 족쇄를 푼 뒤 단행하는 첫 인사라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깜짝 인사를 냈습니다.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대신해 비상조직으로 운영하던 사업지원 TF를 8년 만에 정식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재편했습니다. 비상체제 종식 선언이자 사법 족쇄를 푼 이재용 회장의 뉴 삼성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입니다. TF 수장으로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부회장은 2선으로 물러났고 박학규 사장이 초대 사업지원실장을 맡았습니다. 남은 사장단 인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으로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발표하던 인사를 최근엔 11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8년 만에 전면적인 세대 교체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의 본인만의 색깔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판을 짜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삼성보다 늦게 인사를 냈던 SK그룹은 이번엔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2월 초 이뤄지던 인사를 한 달 이상 서둘러 지난달 말 사장단 조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그룹도 조만간 새 진용을 갖출 예정입니다. 재계가 인사 시기를 앞당긴 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조직 체계 정비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26년도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올해 연말 인사의 가장 큰 흐름은 세대 교체와 인공지능 등 신사업 인재 전진 배치입니다. SK그룹이 1970년대생 사장을 5명이나 배출하는 등 1970년대생 전진 배치 속에 1980년대생 기용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학교 급식과 돌봄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룬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교육당국은 대체식과 대체 프로그램으로 공백 최소화에 나선 가운데 추가 교섭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빵과 음료수를 받아갑니다. 도시락을 가져온 아이들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대체식과 도시락을 먹는 겁니다. 돌봄 수업과 특수 학급에 있어서도 공백이 불가피했습니다. 돌봄 전도사님들께서 전부 파업에 참여하셔서 저희는 돌봄을 운영하지 않고 대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하루씩 파업을 벌이는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인천 등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호남 지역과 제주, 다음 달 4일에는 경기, 대전, 충남, 5일에는 영남 지역에서 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업 전날에는 전체 급식 대상 학교 가운데 33%인 1,089개 학교 노동자 6,9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현재 임금을 인상하고 복리후생수당 등에 있어 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과의 차별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일터에서 일할 권리 주십시오. 차별 없는 임금, 최저임금 제발 맞춰주십시오. 앞서 교육부 등과 8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벌이자고 당국에 제안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회의는 타결에 실패할 경우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교육당국과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과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동서로 150m 길이에 걸쳐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며 야간에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진화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제군은 재난 문자를 통해 산불 확산이 우려된다며 인근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와 함께 추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군도 소셜미디어 등을 경고 메시지를 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일단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의 뚜렷한 대응 카드가 부족하다는 고민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냈습니다. 중국군도 나섰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일본을 위협하는 내용의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는가 하면 서해상에서 실전 훈련을 한다면서 항행 경고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급파했지만 중국은 일본 측을 하대하는 듯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히려 여론전에 활용했습니다. 일본은 강경한 대응을 자제하고 최대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向こうのですね局長がポケットに手を突っ込んでいる中で金井局長がですねなんか頭を下げているようなシーンと決してそんな状況でですね会談が行われたわけではないと思っておりまして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중지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서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中国側に対しては現在申請中の輸出関連施設の速やかな再登録を含む輸出の円滑化に向けて働きかけていくとともに残された10都県産の水産物の輸入規制の撤廃等をこれは粘り強く求めていく考えで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에 대응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현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 내부의 친중국 인맥이 부족한 점도 사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중국이 공세의 고삐를 조여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일본의 대중 외교가 더욱 꼬여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타이완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뒤 중일 갈등이 이처럼 거세지자 불씨는 K-팝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걸그룹 에스파가 예상 밖의 논란에 휘말린 겁니다. 에스파가 일본 NHK 홍백가 합전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의 출연을 막아야 한다는 청원에 8만 명 이상이 동의했는데요. 청원인은 과거 닝닝이 SNS에 올린 이 버섯 구름 사진을 재소환하면서 닝닝의 출연이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신경전이 우리 아이돌 무대까지 옮겨온 건데 양국 갈등의 여파는 우리에게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일본을 향하던 중국발 여행 수요가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여행 플랫폼 취날 조사에서 지난 주말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여행지 1위에 우리나라가 등극했습니다. 그간 부동의 1위였던 일본을 제친 건데요. 항공권, 결제, 검색량 모두 서울이 최상위권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도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여행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 관광업계에는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주가가 연일 오르는 등 관광 특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냉랭한 중국과 일본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전 국민이 축제 분위기인 아시아의 이곳은 몽골입니다. 지금 몽골에서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리의 2002년 월드컵 열풍에 버금가는 국민적인 축제 분위기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와, 온다. 몽골이다. 몽골리아. 등장부터 분위기를 압도하는 남다른 피지컬,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 피지컬 아시아의 몽골팀 등장씬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대표팀이 극한의 생존 대결을 펼치는데요. 몽골 대표팀이 여기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면서 4강에 진출하자 몽골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 프로그램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대형 스크린으로 단체 관람까지 하는 분위기입니다. 몽골인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 올림픽 같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는 큰 성과가 없던 몽골이 아시아 최강국들 사이 4강에 진출하자 몽골인들의 애국심이 폭발한 건데요. 이렇게 몽골의 전직 대통령은 직접 SNS에 응원 게시물을 올리고요. 몽골의 현직 대통령은 대표단을 직접 초청해서 칭찬할 정도로 이 몽골 선수단이 전국민적 스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피지컬 열풍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건 바로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특히 몽골팀이 이렇게 성문을 부수는 미션을 수행하는 장면에서는 옛날 고려시대의 아픈 역사까지 소환되며 몽골 침입에 맞섰던 역사를 유머로 승화하기도 합니다. 조상님들 많이 힘드셨겠죠? 웬 팔만대장경 이야기까지 폭소와 공감을 동시에 터뜨리는 댓글들이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OTT의 불모지로 여겨졌던 몽골까지 사로잡은 피지컬 대결 열풍, K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드는 문화 파급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네, K 콘텐츠가 사랑하는 두 배우죠. 신민아와 김우빈이 공개 연애 10년 만에 결혼합니다. 신민아 소속사는 오늘 두 사람이 오랜 만남으로 쌓아온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혼식은 오는 12월 20일 서울 모처에서 양가 가족들과 친인척, 가까운 지인분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빈 역시 자신의 팬카페에 자필 편지로 저희가 가는 길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달라며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 밝힌 건데요. 11월 20일과 오늘 오후 5시 반경에 인제군 기린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산불 영향구역 10헥타르를 넘어감에 따라 밤 10시에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밤 10시 기준으로 산불 영향구역은 12.7헥타르이고요. 화선 길이가 2.2km, 아까 150m로 시작했었는데요. 2.2km로 이 중에서 0.91km, 910m가 진화 완료돼서 진화율은 41%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지금 산불 진화 차량 68대, 진화 인력은 310명을 긴급 투입해서 산불 지상 진화에 집중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남남서풍의 바람이 지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밤중이기 때문에 헬기를 동원하지 못하고 지금 지상 장비하고 인력만 투입해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는 반국가 단체를 말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는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만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에게 대북 정보를 공유해주라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에게 방첩사의 역량을 보강해주라는 차원으로 지시를 받아들이진 못했느냐 묻자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거였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말한 거라며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명단 속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이 반국가 세력이나 간첩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러 국군사령관과 통화한 윤 전 대통령보다는 본인 기억력이 더 정확하지 않겠냐 되묻기도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는 메모의 신빙성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기일 글씨체 지적에 이어 메모를 적은 종이 소재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얀색 어떤 크기의 종이였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글쎄 어떤 종이라기보다도 그냥 메모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포스트잇은 아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나중에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 홍 전 차장 보좌관의 이름을 밝히라고도 했지만 홍 전 차장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진술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내일 이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1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관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불법 촬영 피해자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호송줄에 묶인 남성이 고개를 깊게 숙인 채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관장 A씨입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A씨는 재작년 4월부터 여자 탈의실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카메라에 실시간으로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0여 명입니다. 엄마들 말로는 관장님이 되게 성격 좋으시다고 좀 놀랬죠. 해당 태권도장은 주로 유아 초등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불법 촬영 피해자 대다수가 아이들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일부 성인도 포함됐는데 경찰은 오랜 기간 영상이 촬영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휴전 중이라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을 또 폭격해 최소한 25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에도 공습을 퍼부으며 역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9일 다시 가자지구 전역에 폭탄을 투하해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자이툰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몰살당하는 등 2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قوات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تقوم بعمليات الاستهداف والتصعيد بشكل واضح في قطاع غزة. تم استهداف أكثر من مكان في القطاع تحديدا مدينة غزة. كان آخر استهداف مبنى.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달 10일 휴전이 발효된 이후 이스라엘이 393차례 합의를 위반해 주민 279명이 숨지고 652명이 다쳤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마스 테러리스트 표적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 민간인 거주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무기 저장 시설이라며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남부 티리 마을에서는 차량을 공습해 1명이 사망하고 부근 버스에 탑승한 학생 등 11명이 다쳤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시리아 측 완충지대에 있는 이스라엘군 주둔지를 방문했습니다. 양측은 1974년 휴전 이후 분쟁지인 골란 고원의 완충지대와 군사분계선을 설정했지만 지난해 12월 시리드 아사드 정권 축출을 틈타 여기까지 장악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ייחסים חשיבות עצומה ליכולת שלנו גם ההגנתית וגם ההתקפית כאן, שמירה על בעלי בריתנו הדרוזים ובעיקר שמירה על מדינת ישראל ועל גבולה הצפוני אל מול גולן. 시리아는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면서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조건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뺄 수 있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큰 양보를 전제로 한 종전안을 마련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패 스캔들과 국정 불신까지 겹치며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마련한 새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대부분을 포기하고 군사력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사실상 항복 문서라는 반발까지 나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Війна має закінчитись, немає альтернативи миру. Росія повинна усвідомлювати, що за війну, за вбивства не має бути жодної винагороди. 국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1억 달러 규모 에너지 부문 부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Я вважаю, що міністр юстиції та міністр енергетики не можуть залишатися на посадах. Це питання, зокрема, і довіри.
민심은 싸늘합니다. 일부 친러 성향 매체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에 은신처를 마련해놓고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며 젤렌스키는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Тут таке відбувається, що гроші навпаки крадуть і роблять на цьому якийсь бізнес, то це якось дуже сильно неправильно. Очень неприятное ощущение того, что нас ждет. Мы не понимаем. 길어지는 전쟁의 인구 유출, 에너지 시설 파괴로 인한 전력난 등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시간을 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던 프로야구 한화가 강타자 강백호를 영입했습니다. 노시환과 최은성, 문현빈 중심 타선에 강백호까지 가세하면서 리그 정상급 파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정미 기자입니다. 올 시즌 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던 강타자 강백호가 대전으로 향합니다. 한화는 4년 동안 계약금 50억 원에 연봉 30억 원, 옵션까지 최대 100억 원에 강백호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백호는 다음 날로 예정했던 미국행 비행기를 취소하고 한화와의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기대를 걸고 저를 영입해 주신 만큼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는 2차 드래프트에서 고액 연봉자인 안치홍 등 4명을 내주는 반면 1명도 지명하지 않으며 강백호 영입을 위한 셀러리캡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팀 홈런 6위, 팀 타율 4위로 대권에 도전하기엔 타선이 약점으로 지목됐던 한화. 홈런 32개를 때린 오른손 타자 노시환에 왼손 거포 강백호가 가세했고 지난해 24개의 홈런을 쳐낸 외국인 타자 페라자도 다시 영입할 것으로 보여 리그 정상급 파괴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반면 내야수 박찬호 영입에 실패하고 강백호마저 떠나보낸 KT는 일단 포수 한승택을 영입해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외야수를 비롯해 공백이 생긴 포지션에도 추가 선수 영입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최대어로 꼽혔던 박찬호, 강백호 두 선수의 행선지가 정해지면서 우승팀 LG의 박혜민과 김현수 등 나머지 FA를 둘러싼 구단들의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베논을 앞세워 지난 시즌 챔피언 현대캐피탈을 물리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베논은 두 팀 통틀어 가장 많은 24득점을 올리며 팀의 3대0 완승을 이끌었고 현대캐피탈은 3연패에 빠졌습니다. 여자부 흥국생명은 레베카가 28득점으로 공격을 이끌며 GS칼텍스에 3대1로 승리하고 역시 4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로 프로축구 전북의 타노스 코치가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같은 팀 소속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코치를 두둔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승우는 자신의 SNS에 1년 동안 경험한 타노스 코치는 늘 한국을 사랑하고 존중했다면서 의도와 다르게 해석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 8일 주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두 눈에 손가락을 대는 동작을 했다가 눈을 찢는 아시아인 비하 행동이라는 지적에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른 추위가 물러나고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했습니다. 내일도 예년 수준의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이제는 예년 기온 자체가 높지 않고 오늘보다도 기온이 낮아지면서 아침에는 조금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 4도, 대구 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2도, 대전 12도, 광주 13도, 대구 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지만 휴일에는 전국적으로 하늘이 흐려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에서 진화율이 50%가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근에 계신 분들은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